생라자르역, 미국 자본에 잠식된 종점 호텔. 파리 역들은 각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역은 이제는 미술관이 되어버린 오르세 미술관일 것입니다. 모든 기차역을 좋아하지만 그중 저는 생라자르 역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네가 그렸던 역 안에서 유럽 광장을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그대로라서 증기가 있을 거라 상상하며 지켜보는 재미가 있던 장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네가 좋아했던 당시 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 부르주아와 성공한 산업의 신전. 석재로 마감된 역은 기술 발전에 대한 진실한 찬가와 산업혁명의 위풍당당하며 엄숙한 축하를 담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 건축물의 자신만만함은 보급 초기 열차로 여행하던 부유한 고객들과 상통한다. 부유함과 극대화된 편안함으로 역의 장식은 단순히 철도 제국의 승리로 시장 이익과 장악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삶의 기술을 비추고 있다. 당시 역의 모습을 묘사하는 문장이다. 현대의 부르주아들은 비행기와 공항을 이용한다. 역시 공항은 우리 시대의 번지르함과 상징성을 띈다. 마치 19세기 기차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위적인 군상 사이의 대조는 강렬하다. 장식의 풍요로움, 유리와 강철로 된 대형 홀의 웅장함과 서두르는 승객들은 붐비거나 몰려들며 끊이지 않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오고 간다. 19세기의 즐거움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마네처럼 외곽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 시절 생라자르 역에서는 시골의 어느 집이나 바닷가에 어떤 마을에 가는 열차가 섰다. 이제는 그 대신 일을 하러 가거나 수고스러운 하루를 보낸 뒤 멀리 떨어진 집으로 가려 되돌아오는 역이 되었지만 말이다. 종점, 세련된 여행객을 위한 역전 호텔. 생라자르 역은 건축가 쥐스트리쉬가 서부 철도 회사 꽁파뉴 데 슈망 드 페이 드 레스트의 감독 아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개발 공사를 위해 배치되었다. 리쉬가 직면해야 했던 강제 사항은 한 부분에는 광역 파리 지역행 열차와 다른 프랑스 지역행 열차를 구분해야 되는 플랫폼의 이원성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한 부분에는 회사의 요구가 있었다.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 건설에 대한 견해와 기초 토대에 간섭하길 원했다. 이외에도 건축가는 거대한 공간을 포기해야 했는데 기념비적 성격의 건축물로 개발 예견된 공간이었다. 불행히도 역 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당시 엄청난 가치가 있었고 회사는 파리주로부터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적 분담금을 얻어내지 못했으므로 건축가에게 부지 일부에 커다란 호텔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종점 호텔은 그렇게 지어졌다. 500여 개의 객실과 특별실을 갖춘 호텔은 3,28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기에 이 덩어리가 역 전체의 전경을 한눈에 보는 걸 방해한다. 호텔은 1889년 만국박람회의 방문객을 받으며 개장했다. 18m 길이의 가교를 통해 호텔과 역 대합실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다. 노르망디나 르아브르 항구를 통해 영국, 미국에서 도착한 여행객들은 이 가교를 통해 호텔 리셉션으로 갈 수 있었다. 1889년 5월 7일 개통식에 나눠줬던 소책사에서 경탄했던 것처럼 말이다. 생라자르 역에서 역이 적듯이 객차에서 뛰어내려 같은 층에 있는 그랜드 호텔 테르미니스로 들어간다. 여행 티켓을 관리인에게 건네며 우리는 이미 침대에 있다. 반면 덜 꼼꼼한 여행객들은 보도에서 기다림에 지쳐가며 납작군과 인부들과 싸울 것이다. 여행 이후 떠날 때에도 내 티켓은 알아서 배달되며 나는 호텔 응접실을 떠날 필요도 없이 짐들을 수속시킨다. 직원이 기차 출발을 알려주러 오면 실내화 차림으로 가교를 직진해 내 객실 칸으로 들어간다. 기다림 없이, 추위에 떨 필요 없이, 신경에 거슬릴 끈거 없이, 마찬가지로 피곤할 것 없이 말이다.
이렇게 시간, 돈, 고통이 절약된다. 역과 직통으로 이어지는 고급 호텔의 출연은 긴 거리를 이동해온 부유한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르테르미뉴스 종점 호텔은 오늘날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 아침 저녁으로 쫓기든 격렬한 물결 속에 호텔 벽으로 부딪혀오는 군중들과 함께 말이다. 군중 다수는 그 호화로운 건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존재를 모른다. 호텔은 생라자르 길 108번지에 있다. 오늘날에는 콩코드 생라자르 호텔로 이름을 바꿨는데 스타우드 자본투자그룹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콩코드 호텔 체인에 속한다. 이 호텔 명칭은 종종 파리 오페라 방향이라 덧붙여지는데 오늘날 생라자르 역에 암시된 외곽 지역민이라는 듣기 좋지 못한 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호텔과 역을 나누는 담은 1997년 국가가 설립한 프랑스 철도망 회사의 소유이다. 부유함, 고요함, 관능미가 호텔의 홀 안에 있다. 침묵과 휴식이 감도는 홀에서 몇 미터 거리는 대합실에 부산함이 있다. 대합실에는 몹시 피곤하고 지친 군중들이 있다. 위치는 가깝지만 분위기는 갑자기 멀어진 호텔 홀에는 편안함을 위해 속을 꽉 채운 안락의자를 두었다. 의자는 검붉은색이나 녹색 벨벳으로 감싸여 있으며 속이 깊고 안락하다. 의자는 이 커다란 홀을 축소시켜 둔 것과 같다. 2층 높이의 청고는 바둑판 모양의 거울로 뒤덮여 공간을 더 넓게 보여준다. 모조보석같이 반짝이는 유색 유리로 한감된 금속 기둥과 스코틀랜드에서 온 분홍빛 화강암, 아치형 통로에는 도금박이 되어 있고 부조된 아기 천다가 그려진 장식은 기업과 은행의 성공을 기념한다. 정기란 요정과 전화라는 마법, 그리고 철도라는 새로운 신과 함께 말이다. 홀은 구스타프 에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고 프랑스 문화재 목록에 추가 지정되었다. 영국의 귀족들은 더 이상 호텔의 주요 고객이 아니다. 관광업자들은 매일 전 세계에서 온 단체 여행객들로 호텔을 새로 채운다. 몇몇 개인 고객들은 사업가들로 호텔의 중심적 입지에 이끌렸거나 라데팡스와의 연결이 편하기 때문에 들린다. 거기에 호텔 경영지구는 IBM과 토탈과 7분 거리로 도심지로 갈 수 있는 1등석 열차 티켓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생라자르 역 바로 앞 호텔 입구에는 정면에 보이는 119번지 생라자르 길에 또 다른 지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가 된 알자스 식당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에 인수됐다. 달라진 오늘 거리의 사회적 다양성을 말하는 두 폭로자인 호텔과 맥도날드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참고로 호텔 테르미누스는요. 생라자르 역 108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 호텔은 1889년 그랑 호텔 테르미누스로 문을 열었는데 1972년 콩코드 생라자르가 되었다가 콩코드 오페라 파리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던 2013년 말 그룹 힐튼에 인수되어 2015년 현재까지 힐튼 파리 오페라가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이 호텔의 정식 이름은 힐튼 파리 오페라로 4성급 호텔입니다. 생라자르 역 안 사회 혼합. 호텔 왼쪽으로 돌아가면 철과 유리로 된 연결 통로가 보인다. 이 통로가 대합실과 호텔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다. 역과 호텔 사이에 나와 있고 아브루 소광장과 룸 소광장을 잇는 휘앵테리유를 대담하게 건너간다. 베네치아의 탄식의 다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다리를 통해 역의 2층 대합실 프랑스식 1층으로 간다. 대합실의 추모비 앞은 옛 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약속 장소로 잡던 곳이다. 200m 길이에 18m 넓이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공간으로 거기서 여행객들은 여정을 서두르며 분주하다. 여행객들이 가야 하는 방향에 집중해 배경이 되는 주변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 역의 거대한 장식은 사력 있게 장식되었으나 그런 배려는 열차 출발 시간인 정시에 도착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무수한 사용자들의 무신경으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아치형 통로의 몇몇 장식 요소는 1927년에서 1931년 만들어졌다. 1925년 장식예술 박람회의 새로운 신미관에 따라 여기에서 출발하는 열차들과 연결되는 도시인 빵투아주, 푸제 사이를 파스텔 톤으로 채색해 두었다. 그엉호텔 테르미지스로 가는 아치형 통로는 본래 의미를 잃고 그냥 통로가 되었다. SNCF는 현재 이곳을 정리해서 거기에 카페를 배치하는 개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기괴하게 떠있는 공간에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좋은 생각이다. 대합실은 이 커다란 도시 파리의 사회 융합의 절정을 보인다. 고급 거리와 이민자들의 거리, 중심 지역과 방출되듯 내보내진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까지 뒤섞여서 말이다. 파리에 존재하는 모든 차림새가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서 보이는 군상의 다양함은 무궁무진하다. 옷이나 액세서리, 머리 모양이나 얼굴, 피부색, 걸음걸이까지 다양하다. 차분함과 불안증, 고요 또는 극도의 흥분까지 말이다. 어디서든 오고 가는 줄지은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다. 평행선상의 여정, 즉 교차점은 헛되다. 왜냐면 누구도 마주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모두가 타인의 시선에 의연하다. 단련된 도시인은 가는 길과 방향에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풍길 의무가 있다. 선로로 가는 깨청백살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를 찾을 수 있다. 외부인 동시에 내부이며 닫혀있지만 열려있다. 하늘의 햇살을 거르는 큰 유리창이 있는 공간에는 27개의 플랫폼이 유럽 다리 방향으로 늘어서 있다. 다리는 역을 떠나는 북서쪽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다. 밀집된 군중들은 정시에 도착하거나 파업 중인 열차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고는 플랫폼마다 다르다. 마를리와 베르사유 방향으로 노선들의 플랫폼은 뿌아시 노선의 플랫폼보다 조금 더 높다. 예전 민간 철도 회사가 초기 노선을 개발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플랫폼을 만들었고 합병이 되며 정비의 표준화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있다. 이삭 조셉의 역의 건축학적 정체성의 수수께끼와 같은 속성에 대해 논할 수도 있다. 한쪽엔 대성당의 웅장함이 있고 다른 한쪽엔 물류창고와 차고지의 일상화가 있다. 한쪽엔 형태의 증대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통행과 진열대의 이익의 만남의 장터와 같은 저렴한 여행 결합 서비스로 상쇄된다. 19세기 역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주체제의 긴장감을 분석하게 한다. 휘앵테리유에서 깨 1900살로 가자면 이 문장 속 현상을 보거나 이해하려 하는 별다른 주의 없이 역을 채우는 관문을 짐작할 수 있다. 역은 기념비적 건축물의 성격을 가로질러 도시의 관문 역할도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 교통으로 이어지는 상상의 잠재성과 움직임에서 다시 새로운 현상이 보인다. 여행객 무리로 그려지는 그 더 맹렬한 흐름은 폭풍 후에 땅에 흐르는 냇물처럼 출발하는 열차나 지하철 입구로 향한다. 향하는 방향에 따라 구성원들의 다름이 눈에 들어온다. 외곽 주거지인 베르사유, 루지발 또는 비우프레로 가는 여행객들은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메고 있고 아정떼이나 뮤호 방향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